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해결하는 정부24, 또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을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홈택스.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 같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첨단 기술의 발전에 맞춰 디지털 정부 시스템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각종 종이 서류를 없애 모바일로 서류를 주고받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복지 혜택을 포함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부 혁신,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게 될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꼽히죠. 정부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부터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정부 혁신은 어떤 것이고 또 국민에게는 어떤 편의를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디 있어요? 지금 세종에 있죠. 아, 세종에 네.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 광화문청사에 있지 않았었어요? 네, 서울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주 이제 흥미로울 것 같고, 근데 좀 다소 개념이나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저도 어려워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여쭐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네.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 5일날 그 세종청사에서 워크 스마트 포럼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생존 전략 모색 여기에 또 참석도 하셨던데 네. 이게 이 행사 자체가 현재 전자정부가 표방하는 어떤 큰 상징적인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서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그 수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죠. 그건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라 네. 외부 이제 OECD라든가 UN 등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거니까 일단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저희가 전자정부는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아주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뭐 많이 편리해지긴 했어요. 근데 너무 좀 자화자찬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정부24라고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 들어보셨는지 정부24. 정부24. 예전에 민원24라고도 불렸는데 예. 거기에 가입해서 민원 서류 등을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아니면 정책 서비스를 확인하시거나 하시는 회원분만 한 1,500만 명쯤 되십니다. 오. 그리고 최근에 연말정산 시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홈택스 아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것도 다 전자정부 서비스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죠.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그 기관에서 각 기관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가지고 각종 시스템을 개발을 하긴 합니다만 그걸 통틀어서 전자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할수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처가 이제 행정안전부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고.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저도 외국에 전자정부 이제 관련해서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정말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부라는 게 그냥 뭐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선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개발도상국일수록 더더욱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네.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뭐 견학을 온다거나 문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많고요. 그래서 직접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떤 상담을 해주기 위한 그 사절단, 네. 여러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가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이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께서 편하게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그게 이제 뭐 정부24 또는 홈택스 또는 국민들께서는 자주 못 보시겠지만 뭐 관세 시스템, 그 저희는 유니패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개발도상국에서는 앞다투어서 좀 수입하고 싶은 네.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인데 그 한계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 이제 최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IoT 등 다양한 선진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 생활이 디지털화되고 또 경제도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나 생활이 이런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부 혁신 차원에서 볼 때 이 전자정부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걸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네. 좀 고민을 하게 된 결실이 이번에 발표해드린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한계라고 하면은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24에서 제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인쇄를 해서 제출할 때는 그렇죠. 기관에 가서 제출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이런 출력해서 거거든요. 갖다 내야 출력해서. 되니까. 그래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왜 그러면 제출은 온라인으로 안 돼? 이런 과정 전체를 그러면 디지털화를 하면은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제 제기 예. 이런 것이 이제 신기술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면 가능하겠다라는 정부의 판단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 국민 그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을 발표까지 또 다각도로 검토하고 진행해 오셨을 텐데 그동안 진행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요 추진 계획은 사실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만들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많은 부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요구가 집약된 요구의 결정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신기술의 개발 속도에 비추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과제는 과제대로 추진을 하지만 또 보다 더 근본적인 로드맵은 또 같이 병행해서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을 정부 서비스에 적용시키면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국민들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정부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는 24시간 언제나 대기 시간 없는 민원 처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도 인공지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편리한 미래를 위해 의료와 복지 분야, 주민생활, 교통과 이동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꼽힌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일상 속 정보는 물론 복지 취약계층의 포용을 위해 서비스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먼저 나서서 돕는 듬직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정부 서비스. 과연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국민 입장에서 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디지털 정부 혁신이 됐을 때 우리들한테 어떤 편리함을 줄 것인가 이걸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났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어떤 거고 어떤 편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를 뭐 한 통상 3-4개 있고 저도 한 3-4개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도 있고 뭐 학생들은 학생증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걸 이제 지갑 열어보면 다 있죠. 예, 뭐 그런 게. 지갑 주민증 저는 저 주민등록증 잃어버릴까봐 그냥 운전면허증만 놓고 다니거든요. 저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넣어서 예. 쓸 수 있게 하자. 뭐 일반 신용카드가 뭐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던 취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안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랑 또 여러 개를 갖고 다니시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함도 늘 거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각종 신분증을 뭐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막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뭐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일단 내년부터 저희가 공무원증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네. 그 결과를 좀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다른 신분증까지 좀 확대해 나갈 그런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뭐 신분증 스마트폰에 넣는다 치지만 국민들의 어떤 주민등록증 같은 거는 언제쯤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그거는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운전면허증하고 아마 주민등록증일 텐데 그건 이제 공무원증이라든지 학생증과 같은 이제 특별한 신분증을 먼저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그에 따른 네.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보안 요소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한 다음에 시기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신분증 자체는 자체대로 발급이 되고 그럼요. 예, 또 그럼요. 스마트폰에 넣는 건 따로 하고. 네, 그렇게 해야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없으실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주민등록 그 등초본도 스마트폰에 저장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뭐죠? 얼마 전에 저희가 정부혁신 박람회라는 걸 열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번 달부터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정부24에 들어가시면 이제 등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마트폰에 나의 지갑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장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기관에 이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게까지 이제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네.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저희가 이제 12월 말부터 좀 하려고 하고요. 한 2021년까지는 점차 확대해서 정부가 발급하는 민원 서류 중에 한 300종,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쓰시는 서류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또 온라인으로 제출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정부가 되면 그동안 신청해야 가능했던 대국민 서비스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시스템에서 찾아서 제공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서비스들 더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께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상당 부분이 자격이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신청주의 위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신 분이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격을 가지신 분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소가 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 자격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빠짐없이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으려면 자격이 됨을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자격이 되시는 분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종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여기에다가 자격 확인 시스템을 같이 붙여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저희 그 맞춤형 네.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때도 단순한 PC 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즘 뭐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올 들어서도 뭐 1년에 그 복지 사각지대에 네. 놓였던 분들이 네.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미리 그런 자격이 있는 걸 알려드린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알려드리고 자동으로 또 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신청도 할 수 있게 미리 네. 이제 동의를 해놓으시면 특히 이제 이렇게 사각지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본인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안타깝게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멤버십 제도라는 걸 좀 도입을 해서 그 자격 미리 동의를 해놓으면 네. 그 자격이 되는지 발생하는지 또는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런 걸 잘 이렇게 추적을 했다가 알려드려서 신청하실 수 있게 국민들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보면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갖고 한 9만 개쯤 됩니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중앙부처만 한 5만 개쯤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한번 이걸 이렇게 좀 모아보자. 예를 들면 뭐 출산 아니면 사망 아니면 뭐 결혼 아니면 뭐 임신 그렇게 이제 큰 계기별로 뭐 예를 들면 출산할 때 이제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주는 서비스를 다 모아봤더니 이게 한 10개쯤 돼요.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그걸 행복 출산 서비스라고 해서 국민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출산 서비스에 들어와서 그냥 한 번에 신청하시면 또 중앙부처 7개, 자치단체 3개 서비스가 같이 다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제 출산하신 분들의 99.4%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대단히 높으십니다. 이제 그거를 이어서 2016년에는 사망하셨을 때 이제 상속 문제가 생기니까 사망하신 분의 뭐 예를 들면 금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걸 이제 저희가 안심 상속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뭐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아이들 돌봄이 요즘 문제니까 돌봄 이런 계기별로 각종 서비스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꾸러미 형식으로 또는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서 서비스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죠. 그리고 앞서 이제 홈택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또 크롬에서는 안 되는 게 많아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고 요즘 그런 그 짤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액티브 X 깔고 뭐 다운받고 뭐 그러다 결국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도 봤어요. 이런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공공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관행적으로 그 액티브 X 등의 플러그인 시스템을 거기다가 이제 첨부해서 그거를 이제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있는 기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술에 저희가 종속된 부분도 없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올해 말까지 공공 웹사이트에서 한 68%에서 그걸 다 제거할 거고요. 네. 내년까지는 전체에서 다 제거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크롬이라든지 뭐 어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관계없이
그 플러그인 시스템 없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동안 말이죠. 그 지로용지로 고지되던 그 각종 세금 고지도 이 디지털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컴퓨터 이용 못하는 디지털 네, 취약계층 네, 네네. 분이신데 요즘에 햄버거 가게만 가도 키오스크로 다 결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좀 50대, 60대도 사실 사용하기가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디지털 취약계층은 오히려 각종 세금 고지가 디지털화가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올해 7월에 지방세 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모바일 납부 고지 제도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올해 7월부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재산세를 이제 원하시는 분께 물론 그 모바일로 재산세 내역을 고지해드리고 그 온라인에서 이제 저기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뭐,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고지를 시행했는데 한다면 뭐 문자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 문자로 고지를 하고 또 그 고지 내용을 따라서 들어오면 예를 들면 각종 이제 모바일 페이 등을 이용해서 이제 납부도 하실 수 있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국민들께서 호응도 높으시고 납부 실적도 좋아서 앞으로 이런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런 모바일 고지 납부 제도가 많이 확대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모바일 일반 종이로 된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이 약 한 2억 5천만 장 정도가 한 해에 예. 지금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종이가 말이죠. 예, 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모바일이라든지는 신기술에 대한 취약하신 분들께서 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 나온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인공이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목수하신 분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목수라다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일을 못 영국 하시게 돼. 영화죠? 그거? 예, 영국 영화입니다. 예. 그 저 굉장히 보지는 유명한 못했는데. 예,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복지급여를 신청하러 이제 급여 담당 기관에 갔더니 모바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네. 모바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커서를 움직이세요 하고 옆에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커서를 그 화면에다 대고 위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위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디지털 취약계층이시네요. 예,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고지 같은 이런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제도를 확대하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 상담 이런 서비스도 같이 강화해 예.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시면 그 전담 공무원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 찾아가는 오히려 오실 필요도 없이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대한노인회 등 이런 관련 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관련 교육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금 고지라는 거는 이제 희망자에서만 네, 물론입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드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디지털 신분증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고지의 경우에도 원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고객관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서 국민들도 좀 더 편해지시고 저희도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듣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식이 PC 저장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바뀌게 돼야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것을 외부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해도 똑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에만 연결이 되면 네. 작업이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정부가 되면요. 이 민원 등의 국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사실은 공무원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정부 기관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연결을 해준다거나. 근데 다른 데로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연결을 하면 다시 새로운 분에게 또 새로운 내용을 그렇죠. 설명해야 짜증나는 되는 그런 거죠. 이제 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전국에 한 콜센터가 한 150개 기관에 좀 갖고 있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네. 전화를 하고 설사 다른 기관으로 된다 하더라도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입니다. 지금 텍스트의 경우에는 그런 게 다 돼 있었는데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원의 접수부터 그다음에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좀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김이 없이 민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로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들어온 민원들을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민원 시스템을 통합을 하면 그렇게 들어온 정보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그렇게 되면 이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고객 관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서 국민들도 좀 더 편해지시고 저희도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듣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정보 혁신을 통해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다 보면요.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장 공무원들의 어떤 가장 큰 변화 어떤 것이 올까요? 지금 일단 뭐 혹시 이제 정부 이제 기관 사무실에 가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일단 정부기관에 가면 그 PC를 그 공무원 한 분당 2대씩 쓰십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하나는 인터넷망, 하나는 이제 업무망, 내부 업무망 그래가지고 2개를 이제 쓰시게 되고. 처음 듣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취재하러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돼 이게 있습니까? 이제 물리적 망 분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이제 분리를 해서 보안을 강화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2대의 PC를 하나의 노트북 체제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저희 활동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외부에서도 노트북을 갖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그 자료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식이 PC 저장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바뀌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것을 외부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해도 똑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에만 연결이 되면 작업이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은 훨씬 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시기가 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수기로 적었다가 다시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밤늦게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완결을 짓는 이런 업무 행태가 사실은 많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예. 자, 공무원들이 그러면 한 대 노트북을 사무실과 외부에서 모두 사용하다 보면 말이죠. 보안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까요? 일단 외부에서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보안이 제일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송수신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이제 노트북 간에 이제 송수진 할 때는 다 이게 암호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보안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혹시 노트북을 지금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노트북 자체에 그 자료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유출이 되더라도 거기서 노트북이 분실되더라도 그 안에서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또 공용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부는 진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좀 도전적으로 정부 업무에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모토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입니다. 국민들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세상 참 좋아졌다, 편리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자, 공공 인프라의 확충은 이제 필연적으로 관련 산업의 이제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정부 혁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도 지금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을 확대하는 쪽이 저희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보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내부 업무 시스템 중에서 중요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자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시스템 중에 54% 이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수로는 한 9,000개가 넘습니다. 9,000개가 넘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은 좋은 점은 아무래도 민간의 기술 개발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빨리빨리 적용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또 최근에는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성이 공공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수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네. 그런 계획이죠. 뭐 요즘 또 뭐 빅데이터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부처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국민 생활에 좀 편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수한 전자정부를 수십 년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이제 부처별로 특히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처별 수준을 넘어서 전 정부적으로 통합 연계 활용되기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책 결정의 과학성 제고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서비스의 수준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약이 있을 것으로 네. 저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정부 혁신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또 공용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 그 빅데이터를 민간 개방하는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작업을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의 저희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실적 평가, 그걸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평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3회 연속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년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6년 동안 저희가 1등을 한 셈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앱이나 포털에서 바로 신청도 하시고 서비스를 또는 뭐 생활 불편도 신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픈 API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예. 민간 서비스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문호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데이터도 열고 서비스도 열고 예.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좀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절이 정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 하다가 나 오늘 저 주민등록 등본 떼야 돼. 그 카톡에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는 할 얘기 수 아니겠어요? 있고 또 카톡 하시다가
아,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쓰레기들이 불법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신고. 그러면 생활불편 신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예. 합니다. 지금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구글 같은 네. 글로벌 IT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정보 혁신 추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 혁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관련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에서처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난다든지 직방이나 아니면 화해라든지 뭐 김기사 같은 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공공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개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54% 이상을 클라우드로 산업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산업,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부는 진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좀 도전적으로 정부 업무에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걸 하면 어쨌든 관련 산업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소위 이거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 혁신 추진 이제 아주 이제 장대한 계획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어나 뭐 개념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거구나 쉽게 또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주 오늘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관님 마무리 말씀 좀 한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디지털 정보 혁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모토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보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세상 참 좋아졌다, 편리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겠고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격려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학교 다니실 때 이쪽 IT 전공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 또한 이를 향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변화에 맞춰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다 앞서가는 정부 시스템이 완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